네, 안녕하십니까. 25년도 경찰 경위공채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범죄학이 들어온 지 이제 3년 됐고, 그동안에 문제의 유형이 이래저래 이제 많이 바뀌는 통에 여러분들이 많은 혼란이 있었죠. 또 더군다나 이제 법령하고 함께 막 출제가 되면서 상당 부분 혼란스러웠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이제 정상적인 궤도에 가고 있지 않나. 제가 생각하는 범죄학의 범위로 들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어쨌건 나름대로 고민을 했다. 우리 이제 시험 당국에서 그런 판단을 하고요. 문제를 풀면서 간단한 총평 드리고 문제를 풀면서 범죄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문제는 빠르게 진행할게요. 이 자료는 어디에 있냐면 아담 아카데미 들어오시면 아주 충실하게 내용을 해설을 해놨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요. 자, 우선 총평을 좀 간단히 드릴게요. 그동안 범죄 이론과 관련 법령의 혼합형 출제로 인해서 이 범죄학의 정체성 부족에 따른 개선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 범죄학은 원래 범죄의 원인론과 현상론 그리고 연구 방법론이라고 하는 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범죄의 원인과 현상을 파악하여, 그렇죠? 파악하여 범죄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범죄학 또는 형사정책의 광의적 의미로 씁니다. 그런데 이 범죄란 무엇이냐, 원인이 무엇이냐, 현상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연구하느냐, 이 분야가 사실은 좁은 의미의 범죄학인데 그동안 이 범죄학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서 규범학까지 포함하는 이러한 시험 출제 관행을 보여왔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다행히 규범학을 제외하고 중심적으로 이제 범죄 원인론에서 원인과 현상론, 연구 방법론에서 국한해서 출제했다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 본래 이 시험을 치르고자 했던 범죄학이 들어왔던 목적이 살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제 그래서 순수 범죄학 순수 영역으로의 출제 영역이 올해부터 어느 정도 정착해 가는 것은 아닌가 평가를 합니다.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고 향후 수험생들에게 시험 범위로 인한 불필요한 혼선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출제 분포는 교과서 이제 제가 제공하고 있는 이제 이연담 범죄학을 기준으로 한다면 전반에 걸쳐서 고른 출제율을 보였고 그 출제 비중 또한 무난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난이도 측면에서요. 난이도 측면에서 출제 문제 대부분은 기출 영역이나 적어도 강의 교재 또는 동영 모의고사에 포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볼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 채점 결과는 다소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었겠다. 왜? 난이도가 나름대로 형성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두 문제 정도는 더 접어야 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문제죠.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할 방향성인데 올해 이제 사실은 열심히 했는데 안 되신 분이나 또는 새롭게 공부하신 분들에게 범죄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간략한 총평을 드릴게요. 사실 범죄학을 이제 가만히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제가 이제 작년 12월 달부터 처음으로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암기를 하려고 막 들어요. 무조건 암기하려고. 결코 이거 암기 과목 아닙니다. 충분한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이론 과목이라는 거. 그리고 이론 형성 수준으로 지도하고자 제가 노력을 했어. 그런데 이번 시험 결과를 토대로 분석해 봤을 때 좀 더 깊이 있는 이론의 내재화 수준까지 가야겠다라는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제대로 된 공부 방향을 설정하고 강의를 해야겠다. 안내를 해야겠다. 왜? 여러분들이 이제 통상 공부를 하실 때 법학적 마인드를 갖고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사회학이고 심리학이고 그렇습니다. 이 범죄학 분야는요, 중심 분야가 심리학, 사회학이에요.
그래서 접근하는 방식이 법학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좀 내실화된 제대로 된 범죄학자로서 안내를 좀 해야겠다 이런 이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범죄 이론의 내재화 수준까지 좀 갈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했더니 단순 이론 이해와 암기에 그치지 않고 이론 간의 상호 영향이 있죠. 주고받는 영향이 있거든요. 어떤 이론을 계승 발전했다. 또는 어떤 이론을 영향을 받아서 발전을 시켰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론의 경험적 타당성 연구라는 거 있어요. 경험적 타당성. 이 말은 그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 이론의 만든 목적과 부합하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학습 이론이 과연 범죄 예방과 범죄 방지와 범죄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이론이냐, 이런 것까지도 연구 결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다음에 정책적 함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론을 만들었는데 이론을 만든 이유는 뭡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범죄 원인을 제거할 것이냐, 범죄를 줄일 것이냐, 이런 데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책적 함의 등이 포함된 종합적 사고체계의 확립을 요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것은 기본 강의에 좀 충실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본 강의. 기본 강의가 72시간 동안 이루어지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제 작년에 왔을 때, 작년 12월 달에 운영할 때 마음이 급해가지고 우선 막 기출로 가려고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습득을 하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 범죄학을. 그런데 이 범죄학 이론은 조금 더 이렇게 체화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내재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충실하게, 자, 국내 주요 교과서 있죠. 지금 보니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해마다 어떤 교과서가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어떤 교과서는 한두 개 나오고,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전체의 범위가 나오는데 가끔 어떤 교과서에서 끄집어내서 출제하는 문제들이 몇 개가 보여요. 올해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제가 아예 국내 주요 교과서들이 있어요, 범죄학. 제가 일일이 어떤 책이다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완전히 객관식화해서 그것도 충분한 해설을 붙여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쭉 읽으면 정말 이론적 체계가 잡히는 그런 수준의 객관식 문제집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근거로 해서 범죄학의 본질적 이해에 이를 만큼 체계적 학습을 유도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자, 해가 거듭될수록 범죄학 이론의 핵심 이해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문제 유형을 따라잡고자 하는, 아니 앞서서 기다리는 도전은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현재 진행형 과제이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기본 강의를 마치면 우선 40개에서 32개 내지 35개를 확보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때 OX 기출 지문을 완벽하게 좀 정리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흔들리는 것이 뭐냐면, 충분하게 이론적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문제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자만 같은 것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정도면 됐지 않아? 이런 생각. 그래서 여기다가 조금 더 충분하게 이론적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2순환, 3순환에 거듭될수록 완벽한 실력으로 가서 정말로 자신 있게 서너 개를 접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잘하면 한두 개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수준까지 여러분들에게 범죄학 하면, 아하, 이현담 선생님을 통해서 범죄학을 제대로 배웠다, 형성이 됐다,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와도 충분하다, 이 수준까지 끌어올려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제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볼게요. 제가 이제 설명을 40문제다 보니까 시간은 쫓기고, 그래서 충분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봐드리겠습니다. 자, 범죄의 비법률적 정의, 사실은 그동안 이제 시험 문제 안 나왔죠.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좀 간과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낙인적 접근이 있고, 사회의 법률적 접근이 있고, 서덜랜드, 낙인은 베커, 통계적 접근은 윌킨스라는 사람, 셀리는 문화적 접근이죠. 그래서 우선 여기서 이제 이름이 틀렸고요. 인권적 접근은 슈벤딩거입니다. 슈벤딩거 부부. 자, 통계적 접근만 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범죄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통계적으로 보는 거예요. 보일까요? 이렇게
분포도를 봅니다. 이렇게 분포도. 분포도를 봐가지고 마이너스 5, 저기 마이너스 플러스 5, 이 부분은 비정상적으로 보자라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정상이다. 이것은 법률로서 지켜야 할 부분이고 나머지는 일탈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다름 아닌 통계적 접근입니다. 윌킨스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셀리는 문화적 접근을 얘기했다는 것이고, 자, 그래서 다양한 행위의 발생 빈도에 관심을 두고 발생 빈도가 높은 것은 정상이고 발생 빈도가 낮은 것은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이건 맞는 거죠. 그렇게 주장한 것이 윌킨스의 통계적 접근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범죄학 연구 방법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이 범죄학에서 연구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경험과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검증 가능해야 하거든. 연구 이론이란 말이에요. 연구 이론을 발표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공격하고 그 한계성에 대해서 도전하고 질문을 하고 또 답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살아남는 이론이 되면 평가를 받고 교과서에 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 방법은, 자, 여기서 제가 지금 얘기했죠. 자, 범죄의 원인과 현상을 파악하여 그랬어요. 이 파악하는 부분이 연구 방법이에요. 연구 방법이. 범죄학은 사실은 범죄학을 논문을 써보지 않은 사람은 이제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봐요. 자, 실험 연구가 나왔어. 실험 연구. 자, 사례 연구 나왔어요. 추행 조사가 나왔어. 자, 메타 분석, 설문 조사. 자, 하나하나 볼까요? 실험 연구는 집단의 등가성. 그러죠. 집단이 똑같아야 해. 사전 조사, 사후 조사. 자, 집단의 등가성, 사전 조사, 사후 조사.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세 가지. 자, 이 세 가지가 전제가 되어야 해. 그래야 실험으로서의 평가를 할 수가 있어. 자, 연구 외적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하는데 유리한데, 여러분들, 그런데 내적 타당성, 아니 교실에서 두 교실에서 이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한 집단은, 통제 집단은 그냥 혼자서 공부하도록 하고 실험 집단은 뭐요? 강의를 듣도록 하고 했을 때 그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할 때 내적 타당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범위 내에서만 실험의 결과에 대한 통제 요인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다. 내적 타당성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요. 자, 사례 연구는 개개인의 인격과 환경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상호 연결관계를 규명하여 범죄 원인을 해명하는 미시적 연구 방법이다. 자, 서덜랜드의 직업절도범 좋죠? 자, 추행조사 일정한 시간적 연속성 속에서 대상자를 추적 조사함으로써 연령, 환경 등의 변동에 따라 조사 대상자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수평적 아니죠, 수직적이죠, 총적 연구입니다. 자, 메타 분석은 동일한 가설을 검증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광범위하게 수집 분석하는 연구 방법이다. 자, 무슨 얘기예요? 여러 가지 어떠한, 예를 들어서 청소년 범죄의 특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연구 논문들이 막 수없이 쌓였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경우는 뭐 가족에 뭐 빈부차에 문제가 있다, 친구를 잘못 만났다, 다양한 결론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 전체의 양을, 전체의 연구 결과를 하나로 묶어서 통일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뭐예요? 메타 분석이란 말이죠. 그래서 맞는 얘기죠. 동일한 가설을 검증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광범위하게 수집 분석하는 것이다. 자, 설문조사는 대규모 표본을 조사하는데 적합한 양적 연구다. 그렇죠. 설문해서 받는 거요.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쉽고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는 다별량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맞습니다. 왜요? 여러분들한테 설문조사 여러분들 한번 참여해 보신 적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별은 어떻게 되나요? 성별?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다양하게 묻죠. 그러면 직업과 학력과 나이에 따라서 분석을 해낼 수가 있고, 다양한 다별량이라는 것은 변수를 여러 개를, 관계를 서로 비교해서 분석해 볼 수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연구 방법론을 공부했다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연령과 범죄에 관한 거예요. 범죄 현상론이죠. 그동안에 출제가 많이 안 돼서 뭐 크게 이렇게 관심을 안 두었던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교재에는 있지만 책에는 충분히 있었어요. 자,
제가 뭐라고 했어? 호프만 마시는, 호체와 호프만 마시는 범죄 생활 곡선이라고. 범죄 생활. 자, 연령과 범죄 곡선은 누구예요? 그린버그죠. 그린버그. 그래서 이것은 사실적인 문제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자, 호프만 마시는 범죄 생활 곡선 이렇게. 자, 그린버그, 허쉬와 가프레드슨. 자, 연령과 범죄. 이 연령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래서 생물학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봤고요. 나이가 들어서 범죄를 하지 않지만 그것도 연령에 따라서 연령이 궁극적으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서덜랜드와 클래시는 범죄성이 최고인 시기는 사춘기 또는 그 직전의 시기고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한다. 자, 연령과 범죄에 대한 이론입니다. 어렵지는 않고요. 자, 범죄인 분류가 나왔습니다. 적절하지 않는 것 그랬죠? 자, 롬브로초가 나오고요. 당연히 누가 나올까요? 페리, 가로팔로, 리스트까지 나왔네요. 여러분들은 범죄학을 공부를 할 때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뭘 해라? 사람 이름이 나오면 슬러시를 쳐라 그랬어. 왜? 빨려 들어가면 안 돼. 여기 이론 관계는 범죄학에서 이론 관계는 틀리지 않습니다. 틀린 얘기가 없어. 가설이라는 것은 있을 법한 것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얘기했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래서 사람과 내용 간의 일치성을 구분해야 하는데 이걸 슬러시를 안 하면 앞뒤가 헷갈려 가지고 여기가 맞으면은 맞네 해버린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해요. 범죄학의 특성이야. 이론에 따른 반드시 주인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롬브로초가 나왔고 페리, 가로팔로, 리스트. 자, 세 사람은 누구예요? 이탈리아의 초기 범죄 인류학파죠. 자, 범죄 인류학적 관점에서 범죄인을 생리적 범죄인, 정신병 범죄인, 격정 범죄인으로 구분했다. 생리적 범죄인의 초범은 무기형, 누범은 사형에 처하자, 극형에 처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못 바꾼다는 얘기야. 자, 페리는 누굽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공부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름 자체가 프리해. 프리한 사람이야. 그래서 사회 환경적 원인에 대해서 매우 강조합니다. 자, 범죄 발생을 사회적 요인을 강조했다 그런 얘기고요. 범죄인을 5가지로 분류했으나 롬브로초와 달리 생리적 범죄인의 존재를 부정했다? 아니죠. 생리적 범죄인을 인정합니다. 왜? 제자라니까. 그리고 페리는 사회 환경적 요인을 중시했지만 롬브로초의 연구 자세에 대해서 무한한 존경을 표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가서 이제 연구를 했고요. 공부를 했고 생리적 범죄인도 주장을 합니다. 다만 사형까지는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가로팔로입니다. 이분 누구예요? 가로팔로? 자연범과 법정범을 나누죠. 자, 생물학적 요인에 사회심리학적 요인을 추가했다. 이 사회심리학이 뭐예요? 연민의 정, 이타심 없는 놈들이 범죄하더라. 그런데 그것도 뭐냐면 이때는 뭐야? 자연주의 시대란 말이에요. 자연과학이 발달한 시대야. 그래서 사람도 자, 롬브로초가 신체적으로 원시인이 태어났다고 본 것이라면 생리적 범죄인이, 가로팔로는 심리적으로 원시인이 태어났다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심리학적, 자, 왜 우리가 이제 진화가 됐다고 봤거든. 진화해 왔는데 어쩌다가 저놈은 살인하고 강도하고 절도하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뭐냐? 타인에 대한 사랑의 마음, 연민의 마음, 동정심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건 왜 그럴까? 아하, 진화가 되지 않았다. 이런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사회심리학적 요인을 추가해서 범죄인을 자연범과 법정범으로 구분했다. 과실범도 있는데요. 과실범을 처벌하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리스트는 누구예요? 리스트는 심파 형법학자죠. 이거 뭐 대단히 중요하신 분이에요. 형벌의 목적에 따라 세 집단으로 분류하고 개선이 가능한 자는 개선시키고 일시적으로 기회를 범죄를 한 자는 위하, 겁을 주고 개선이 불가능한 자는 무효화시키자. 한마디로 격리하고 필요하면 사형도 시키자. 이런 의미죠. 자, 제가 이제 리스트에 대해서 지금 뭐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베카리아가 고전주의의 거두라면 형법을 범죄학을 접목을 해서 형법을 바꾸자고 얘기한 심파의 거두, 태두, 이 사람이 리스트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줘야 할 위대한 인물이에요. 자, 베카리아가 나왔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자, 무차별적 고문과 사형 등 당시의 형사사법 관행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폐지를 주장했다. 그렇습니다.
자, 범죄와 형벌이죠. 1764년입니다. 저서를 통해서 공리주의적 형벌관을 제시했다. 공리주의가 뭐라고요? 미래지향적이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고, 그래서 능률성, 효율성, 이걸 중시한 거예요, 사실은. 자, 형벌은 지나치게 강력하기보다 초래된 해악에 비례하는 정도일 때 정당화될 수 있다. 좋아요. 교도소 개선 운동의 선구자다. 이건 아니야. 이탈리아 각 지역의 교도소를 시찰한 결과, 영국 시찰한 결과 여러 가지 폐해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존 하워드, 이렇게 존 하워드. 자, 이분은 22살 때, 아주 젊을 때, 상당히 그 마음에 뭐랄까요? 공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50살 넘은 부인을 처음에 만났다가 부인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25세 된 젊은 여인을 또 부인으로 만났는데 또 부인도 죽고,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해외여행을 가다가 주변 국가에 대지진이 발생하고,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상선을 하나 빌려 가지고 구호품을 잔뜩 싣고 가다가 납치가 돼서 교도소에 감옥에 갔어. 거기서 감옥 상태를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평생 동안 뭐래요? 교도소 감옥 운동을, 개혁 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또 실제로 그 과정에서 또 돌아가시고요. 영국과 웨일즈의 감옥 상태론입니다. 감옥 운동. 자, 존 하워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고전주의가 나왔어요. 고전주의 하면 누구? 베카리아. 1764년. 자, 범죄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합리적으로 선택한 결과이다. 효과적인 범죄 예방은 형벌을 신속하고 확실하고 엄중하게 집행해서 사람들이 범죄를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형벌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땡. 자, 범죄 연구에서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다. 이것은 실정주의. 그죠? 자, 롬브로쪼 나왔어. 그럼 실정주의. 자, 죄형 법정주의에 기초한 형사사법제도를 정립하고 발전하는 데 공헌했다. 그렇죠? 이렇게. 어렵지 않죠? 상식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고전주의와 실정주의는 여러분들 철저하게 봐두셔야 합니다. 자, 생물학적 범죄 원인론이에요. 자, 셀던이 나왔죠? 셀던은 체세포까지 세던,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어요. 체세포까지 세던. 자, 인간의 체형을 내배엽, 중배엽, 외배엽으로 구분했다. 그 중에서 중배엽이 활동적이고 공격적이며 폭력적 변모를 가진다. 이건 뭘 말해요? 크레츠머의 투사형, 운동형하고 같다. 이렇게 보라고 그랬어요. 자, 달가도와 그랭그린, 다리가도 그렇고 그래. 쌍생아 연구를 하면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면 유전적 영향의 중요성이 별로 크지 않더라라고 얘기하죠. 좋아요. 자, 서덜랜드는 에드워드 가게의 연구를 통해서 선조에 살인이 있었는데 후대에는 살인이 없더라. 그래서 범죄 유전성을 부정합니다. 더군다나 이분이 누구예요? 사회학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물학적 원인에 대해서 긍정을 했을까? 아니야. 부정적으로 봤어요. 자, 후튼이 나왔습니다. 후튼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롬브로쪼, 그 다음에 고링, 그 다음에 후튼이라고 하는 계보를 기억하셔야 해요. 롬브로쪼는 신체적 특징 얘기하죠. 고링이 고리를 걸어갖고 반대를 하죠. 후튼이 다시 롬브로쪼를 인정하죠. 이런 관계성이 있어요. 자, 체중, 청력, 미간, 눈 색깔 등과 같은 특징을 측정함에 있어서 범죄자와 비범죄자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아니야. 차이가 있더란 얘기야. 롬브로쪼가 한 것에 긍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좋았습니다. 자,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왔죠. 전에 이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사실은 신경 전달 물질을 이렇게 뭐 단순하게 뭐 세로토닌은 뭐 브레이크다, 도파민은 뭐 엑셀레이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뭐 언어 도단이에요. 그렇지만 신경 전달 물질과 범죄성하고 관계될 때 그것이 가장 설명하기 좋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온 것이니까 봅시다. 사람은 충동성이나 욕구를 조절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제동장치 세로토닌, 자, 그 다음에 보상 및 쾌락의 관련 쾌락 도파민, 자, 이렇게 넘어갑니다. 너무 쉬운 것이기 때문에. 자, 정신질환 범죄예요. 이것은 이제 교과서에서 찾기가 좀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좀 접근해도 맞힐 수 있는 문제였죠. 정신질환 범죄, 적절하지 않는 것. 그래서 정신질환 범죄자 중에 조현병 환자, 정신분열증 환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위험성 면에서 일반인보다 빈도는 낮으라. 빈도는 낮아. 범죄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그런데 한번 했다 하면 치명도는 커요. 조심해야 해요. 자, 펜노즈 가설이라고 있어. 펜노즈 가설. 자, 정신병원에 입원 환자 수하고 교도소 수감자 수하고는 역상관관계를 갖더라 이런 얘기야. 그냥 외워놔야 해 이거. 자, 정신병원 입원 환자 수가 줄어들면 교도소 수감자 수는 증가하더라. 반대로 정신병원 입원자 수가 많아지면 교도소 수감자 수는 적어지더라. 결국은 뭐야? 교도소에도 정신병 환자가 주로 있네 이렇게 얘기가 돼버리죠. 실제로 교도소에 정신질환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자, 우리나라 공식 통계 10년 동안 2010년부터 21년까지 최근 10년간 정신질환 발생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다? 아니죠. 늘어나고 있죠. 전반적으로. 통계를 보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 찾을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치료감호법이죠. 자, 치료감호 대상자에게는 정신질환이 있는 범죄자뿐만 아니라 약물 중독자와 정신성적 장애 범죄자도 포함된다. 이건 사실은 이제 법령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좀 법령을 조금 했으니까. 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치료감호법에 심장고, 알마고, 정성, 성고 그랬죠. 세 가지. 심신장애인으로 금고 이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사람, 알코올이나 마약으로 금고 이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사람, 정신성적 장애로 성범죄를 저질러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치료감호법 대상자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들 범죄학은 즐겁게 공부하세요. 너무 막 무게 잡고 하지 마시고. 즐거운 학문이에요. 재밌는 학문입니다. 심리부검이 나왔어요. 심리부검은 자살자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왜 죽었을까? 환경 요인, 개인적인 요인, 개인적으로는 어떤 우울증이 있었을까? 이 우울증을 가져온 환경적인 요인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심리부검입니다. 사망자의 심리 상태와 사회적 환경을 분석해서 사망의 원인을 찾기 위한 것이다. 오케이. 슈나이더가 나왔네요. 워낙에 자주 나오는 것이죠. 슈나이더. 독일의 심리학자이고요. 정신병질은 뭐냐 했더니 성격 이상을 말합니다. 성격 이상을 우리는 정신병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10가지로 분류했죠. 10가지로. 자기 자신의 운명과 능력에 대해서 과도하게 낙관적이다. 정확한 낙관적이야. 발락. 그래서 발락, 발향성 이렇게 연결하라고 그랬어요. 발향성이야. 막 너무 막 벌렁벌렁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낙관적이야. 자, 다혈질적이고 활동적이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약속을 남발한다. 반성할 줄 모르고 순간적인 충동에 행동하고 범죄 유혹에 쉽게 빠진다. 상습 사기범, 상습 노범자가 많다. 가볍게 보세요. 무정성은 뭘까? 정이 없어. 사이코패스. 그죠? 기본 이변성 왔다 갔다 해. 그래서 기본 이변이니까 뭐요? 방화범. 과장성. 과장성. 항상 허를 남발해. 고동 사기범. 이렇게. 그런데 이 슈나이더의 정신병질 10분법이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DSM-5로 영향이 갑니다. 미국의 정신병 이렇게 펠람이라는 게 있어. 기준이 되는 거. 정신병이라기보다는 그러죠. 정신병질이죠. 성격 이상 장애 요인들, 장애를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진단 도구가 있어. 그걸 우리는 DSM-5인데 슈나이더의 정신병질 10분법이 이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은 뭐예요? 정신과 의사나 상담계에서 이걸로 씁니다. 기준 삼아서 DSM-5. 자, 범죄학 이론 중에 미시이론에 해당하는 거 그랬습니다. 미시이론. 자, 그러면 뭘 해요? 여러분들 과정이론과 구조이론을 구분하면 돼. 구조. 자, 뭐라고 그랬어요? 과정이론은 미시고 구조이론은 것이다. 이렇게. 자, 과정이론 학습이론 있었죠? 학습이론. 통제이론, 낙인이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보니까 여기 뭐예요? 여기 구조이론은 구조적으로 보는 거. 사회해체이론, 아노미이론, 또 하위문화이론 있죠? 여기다가 갈등이론, 페미니즘 전부 다 구조이론에 속합니다. 자, 볼까? 스피처의 갈등이론, 구조.
자, 허쉬의 사회 유대 이론, 통제 이론이죠. 그러니까 미시. 코엔의 비행적 하위 문화 이론, 하위 문화야. 이것은 거시. 레클리스의 봉쇄 이론, 이것도 통제 이론이야. 미시. 글레이저의 차별적 동일시 이론, 미시. 이렇게. 미가 뭐요? 하나, 둘, 셋, 세 개네. 오케이. 자, 이런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사회 해체 이론이 나왔습니다. 자, 13번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 그랬어. 사회 해체에 대한 학자들의 개념 정의는 일치한다. 뭐 여러 가지죠. 쇼앤 맥케이의 연구는 시카고 지역의 범죄율 분석을 위해서 법원의 통계 자료를 활용했어요. 그래서 통계 자료가 갖고 있는 공식 통계가 자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죠. 암수 범죄 문제. 그래서 통계의 한계성을 동일하게 지닌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맞는 얘기야. 자, 범죄의 원인을 사회 해체에 기인하는 것을 보아서 범죄자의 개별 처우를 강조한다. 아니 이것은 구조적인 거잖아. 사회 해체가 구조적인 거죠. 그런데 한 사람한테 어떻게 개별 처우 강조하겠어요? 성격이 다르죠. 서덜랜드의 차별 접촉 이론은 사회 해체가 급속하게 진행된 지역에 차별적 사회 조직이 존재하며 이들은 차별 접촉을 통해서 범죄에 대한 우호적 정의를 학습한다고 설명한다면서 사회 해체 이론에 영향을 주었다. 애매하죠, 여러분들이. 먼저 서덜랜드는 차별적 접촉 이론이 있고 차별적 사회 조직 이론이 있어. 차별적 사회 조직 이론이 있어. 이건 이제 후발주자예요. 차별적 사회 조직 이론은. 그런데 여기를 가만히 보니까 다른 걸 뭐 따지기 전에 사회 해체가 급속하게 진행된 지역에 차별적 사회 조직이 존재한다고 그랬어. 뭐 조직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차별적 접촉 이론으로 설명했단 말이야. 여기서 틀렸다. 우선 봐야 해. 그리고 자, 이들은 차별 접촉을 통해서 범죄에 대한 우호적 정의를 학습한다고 설명한 점에서 사회 해체 이론에 영향을 주었다. 사실은 이것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원래 이 서덜랜드하고 사회 해체 이론의 쇼앤 맥케이하고는 서덜랜드가 선배야. 서로 밥 먹고 이야기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서로 상호. 그리고 이 서덜랜드가 사회 해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어. 그래서 반드시 차별적 접촉 이론이 미시적 접촉 이론만 주장했느냐, 이건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차별적 사회 조직이 존재한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차별적 사회 조직 내에서 뭐요? 차별적 접촉을 통해서 범죄에 대한 우호적 정의를 학습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돼? 차별적 접촉 이론이 아니라 차별적 사회 조직 이론으로 봐야 한다. 이 문장 자체에서 틀린 것을 찾아내요. 자, 4번. 그래서 맞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조금 어렵죠. 어려워요. 숨어 있잖아. 제가 이제 해설지에는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좀 자세히 좀 보시고요. 차별적 접촉 이론이 나왔습니다. 비판이죠. 자, 범죄에 자주 노출되어도 범죄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은 설명하지 못한다. 그렇죠. 아니 범죄에 자주 노출됐는데 가담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최초의 범죄자는 어떠한 경로로 범죄를 시작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이미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비슷한 친구를 사귀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죠. 화이트칼라 범죄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화이트칼라 범죄를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한 이론이다. 이 말이야. 왜? 아까 봤잖아 우리. 차별적 사회 조직 이론. 있는 사람끼리 화이트칼라끼리 서로 뭉쳐서 대화하다 보니까 범죄하는 것 우호적으로 생각하면 범죄를 하게 된다 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 화이트칼라 범죄를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한 이론이다. 이렇게. 자, 15번입니다. 학자에 따른 범죄 이론과 예방 대책이죠. 적절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자, 윌슨과 켈링. 자, 뭔가 좀 켈링 뭐 유리창을 좀 깨는 것 같죠. 그래서 무관용 경찰 활동. 자, 억제 이론에 기초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메스너와 로젠펠드가 나와요. 메스너와 로젠펠드. 메스를 든 의사가 로젠 뭐야? 장밋빛 들판으로 달려가. 뭘 때문에? 돈 때문에. 경제적 지위 때문에. 경제를 지향해서 달려가.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제도적 아노미로이란. 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 상호 균형 있게 발달해야 하는데 돈이 최고의 세상이 됐다. 이걸 뭐래요? 제도적 아노미론이라니까. 그래서 이것을 완화하는 방법이 뭐냐?
탈상업화, 지나친 경쟁을 지양하자. 지나친 경쟁. 그래서 혹시라도 실업을 당했다, 직장이 없다, 먹고 살 것이 없다 할지라도 국가의 다양한 형태의 지원책이 있어서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경쟁사회가 아닌 그 경쟁사회를 완화시키는 탈상품화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메스너와 로젠펠드의 제도적 아노미론의 설명이다. 자, 버제스와 에이커스가 나왔어요. 벌을 쟀어? 에이커스야. 차별적 강화 이론 나오죠. 차별적 강화 이론이죠. 이것은 뭐예요? 강화와 처벌을 통해서 범죄를, 올바른 행위를 강화시키고 나쁜 행위를 감소시키는. 자, 누구 영향을 받았다? 조작적 조건 형성,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자, 그러면 차별적 강화 이런 거, 개인과 사회 간의 연결을 강화하자. 이건 연대 이론이죠. 예? 자, 퀸이가 나왔어. 급진적 갈등론, 자본주의 사회의 붕괴와 사회주의 건설을 하자. 좋죠? 그래서 4번은 틀렸다. 이 차별적 강화 이론에 의하면 개인과 사회 간의 연결 강화는 뭘까? 사회 해체론이죠. 사회 해체론에 있어서의 예방 대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걸 계속 쓰다 보니까 조금은 색깔이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자, 가프레드슨과 허쉬가 나왔어. 가프레드슨과 허쉬. 자, 허쉬 크래커. IABC 그랬죠. IABC. Involvement, Attachment, Belief, C, Commitment. 세 가지를 얘기한 사람이 허쉬야. 사회 연대 이론, 사회 유대 이론, 사회 통제 이론의 네 가지 요소를 얘기한 사람이에요. 자, 그랬는데 나중에 한 20, 30년 후에 가프레드슨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함께 연구해보자. 당신이 얘기한 뭐예요? 사회 유대 이론의 사회 유대의 요소가 왜 범죄로 되는지, 어디서부터 원인이 되는지. 자, 사회 유대에 대한 사회 유대 이론의 근거가 뭐냐를 찾아보자고 얘기한 것이 바로 자기 통제 이론이다 이 말이야. 이 도식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아이가 본능이 있더라는 기질. 자, 본능, 기질로 표현한 게 낫겠네. 기질적으로 충동적이고 단기 쾌락적이고 뭔가 문제가 많은 애야. 여기다가 뭐요? 부모가 이 아이를 통제를 할 때, 양육할 때 제대로 못했다 이거야. 이 제대로 못한 가운데서 부모하고 어떻게 해요? 연대감이 아무래도 약화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사회 연대에 대한 I, A, B, C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회 연대가, 사회 통제가 약화되고, 이런 상태에서 뭐요? 범죄 기회를 만나게 되면 범죄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 범죄의 원인이 뭐냐? 결국은 낮은 자기 통제력이다. 이렇게 봤단 말이죠. 이 이론을 이번에 이제 문제화했는데 상당히 날카롭게 냈어요. 볼까? 자, 허쉬가 초기에 제안한 사회 통제 이론을 개성 발전시켰다. 일반 이론이다. 자, 뭔지 잘 모르겠어. 우선 놔두시고요. 낮은 자기 통제력의 주요 원인은 아동기 사회화 과정에서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부모의 적절한 감독과 훈육의 실패이다. 맞죠? 부적절한 감독이에요. 맞는 거야. 핵심적인 얘기야. 자,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라는 사회화 장소도 자기 통제력 형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담당할 수 있다 그랬어요. 담당할 수 있다. 자기 통제력은 인생의 초기 단계에 형성되어 생애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번이냐 3번이냐 갖고 여러분들 고민했을 거란 얘기야. 그런데 1번을 보니까 허쉬가 나오잖아. 그리고 허쉬의 사회 통제 이론이 훨씬 더 앞에 있었단 말이야. 당연히 이것은 사회 통제 이론을 개성 발전했다고 볼 수가 있어. 그런데 답을 여기서 찾단 말이야. 왜 그랬을까? 허쉬의 사회 통제 이론은 외부적 요인이 커요. 그런데 가프레드슨과 허쉬의 자기 통제 이론은 내적인 거야. 내적인 거.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야. 네? 그렇지만 저로서는 경계선에 이 출제자가 경계선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 나는 이렇게 봐줘요. 저는 이제 뭐 답을 이렇게 쳤으니까 그냥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왜? 통상 가정을 중시했거든. 자, 부적절한 양육 과정에 초점을 맞췄어요. 나이는 몇 살? 8살부터 10살까지로 봤어요. 그러면 학교라는 장소는 그렇게 중요한 장소는 아니야. 이미 형성된 낮은 자기 통제력이 발현되고 실현되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야 할 것 같아. 넘어가야 할 것 같아. 아쉽지만 조금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그뉴가 나왔어. 에그뉴는 뭐요? 머턴 아노미 이론을 발전시킨 사람이죠. 일반 긴장 이론이라고 그래. 자, 에그뉴 새로운 일반 긴장. 왜 아노미란 말을 안 썼을까요? 개인이 긴장하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실패, 기대에 대한 괴리. 자, 성공, 실패, 기대에 대한 괴리, 스트레스 받죠. 이 스트레스야. 이 긴장은 말이에요. 개인적 스트레스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개인적 스트레스. 그래서 일반 긴장 이론이라고 얘기했어. 아노미는 뭐야? 구조야, 구조. 어떤 틀 안에서 사회적인 구조 안에서 목표하고 수단 간의 괴리를 얘기한 것이고, 이것은 뭐예요? 한 개인이 느끼는 거야. 그래서 긍소부발, 이렇게 부발. 자, 긍정적 자극의 소멸, 부정적 자극의 발생,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자, 볼까요? 범죄 발생 원인으로 목표 달성의 실패, 기대와 성취 사이의 괴리, 긍정적 자극의 소멸, 부정적 자극의 발생을 제시했다. 아, 멋있네. 하루 계층의 범죄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계층의 범죄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제공하였다. 여러분들, 이 이론 자체가 들어있잖아. 일반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개인한테. 자, 3번 머턴의 긴장 이론을 수정 계승한 이론이라는 점에서 거시적이다? 아니야. 미시적이야. 이건 여러 번 출제가 됐던 것이니까요. 자, 긴장을 경험하고 부정적 감정을 갖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맞습니다. 각자가 상황에 맞춰서, 스트레스 상황에 맞춰서, 정도에 맞춰서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에그뉴의 일반 긴장 이론입니다. 오케이. 자, 마차와 사이커스 나왔죠. 사이커스와 마차는 어때요? 중화기술이야. 중화기술, 합리화 기술이에요. 내가 범죄를 했지만 나도 살아야지. 그래서 변명거리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워낙 일반적으로 나온 문제야. 경찰, 검사, 판사, 부패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내가 한 불법 행위보다 더 나쁜 짓을 한 놈들이에요. 근데 니네들이 나를 비난해? 이런 얘기야. 비난자에 대한 비난. 어렵지 않죠? 자, 하위 문화 이론이 나왔습니다. 하위 문화 이론. 자, 끌라우드 오리 나와서 끌어오른다고 그랬어. 자, 끌라우드 오리는 끌어올라. 그래서 차별적 기회 구조. 차별적인 기회 때문에 끌어오른다니까. 자, 드리갱과 머턴의 아노미 이론과, 아노미 이론이죠. 아노미 이론. 그 다음에 범죄의 학습의 결과로 파악하는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을 하나로 통합했다. 맞죠? 구조 안에서. 자, 나 목표를 갖고 있어. 그런데 목표가 갖고 있는데 수단이 없다고 해서 바로 범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이 없더라도 범죄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시한다는 거야. 그 기술이 뭐야? 차별적 접촉을 통해서 학습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노미 이론하고 차별적 접촉 이론을 통합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끌어올라. 자, 코엔 나왔어. 코비자죠. 코비자. 비행적 하위 문화입니다. 중산층 또는 상류 계층의 범죄나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렇습니다. 아니, 하류 계층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 중산층 아이들은 범죄 안 합니까? 이런 얘기야. 울프강과 페라큐티. 자, 울프강이 뭐예요? 울프, 늑대죠. 늑대의 강에서 페라큐티. 그래서 폭력적 하위문화를 얘기합니다. 폭력적 하위문화 이론은 폭력이 적절한 행동으로 평가받는 문화가 지배적인 지역은 폭력 발생률이 높다. 괜찮다고 보는 거야. 그 정도는 남자가 할 수 있지, 이런 얘기야. 울프강, 늑대의 강에서 아우 우는 거야. 자, 밀러가 나왔어. 밀러. 중류사회에서 밀렸다, 이런 얘기야. 밀리는데 이 친구들은 저항이 아니야. 자, 하류 계층 문화 이론은 하류 계층의 문화 유형을 범죄적, 갈등적, 도피적, 이건 누구야?
클라우드 올인 거야. 늘상 나오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 밀러는 뭐예요? 주요 관심사론이라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자기들끼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 떼서파, 그래서 떼서파. 트러블, 터프니스, 익사이트먼트, 스마트니스, 어토노미, 이렇게. 떼서파, F, 페이틀리즘. 이것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애들이 뭐예요? 밀러의 하루 계층 문화이론이다. 자, 브레이스와 웨이트가 나옵니다. 브레이스 웨이트, 브루스 치는 웨이트라고 그래서 브루스 치는 웨이트. 수치심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자, 봐. 수치심을 가지고 엄청 얘기를 많이 하신 분이야. 브레이스 웨이트. 자, 브루스 치는 웨이트. 자, 재통합적. 자, 웨이트가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묶어주잖아. 재통합적. 수치심을 부여해줘. 그래서 수치심 부여 이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자, 수치심은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강력한 수단이라고 봤어. 창피를 당해야지. 그래야 다음에 안 하지. 그래서 비공식적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역사회에서. 자, 상호 의존적이고 공동체 지향적인 사회일수록 해체적 수치심의 효과가 더 크다. 자, 여러분들 해체적 수치심, 통합적 수치심. 이거죠. 재통합적 수치심. 수치심은 두 가지로 나눴어. 하나는 창피를 주되 우리 다시 하나가 되자라는 수치심이고, 창피를 주어서 완전히 우리가 결별하는, 거부하는 회체적 수치심이 있다. 이렇게 봤어. 그러면 이것은 상호 의존적이고 공동체 지향적인 사회일수록 재통합적 수치심의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틀렸죠? 자, 해체적 수치심은 일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재통합적 수치심은 특별 예방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 자, 재통합적 수치심은 특별, 일반 다 가능해. 자, 창피당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야, 나는 저 짓거리 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리고 본인도 특별 예방. 야, 이 부끄러워서 못 살겠네. 앞으로는 절대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 오케이. 자, 범죄자는 수치스러움의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비난을 타인이나 피해자에게 돌리기도 하는데 이러한 심리적 과정을 부적절한 수치심 관리라고 한다. 좋아요. 크게 어렵지 않죠? 자, 21번으로 갑니다. 낙인이론이죠. 낙인이론. 적절하지 않는 것 모두 몇 개인가. 모두 몇 개인가 이런 것이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문제입니다. 낙인이론은 범죄의 원인보다 범죄에 대한 사회의 반응에 초점을 뒀다. 그렇죠? 자, 쉬어가 나서 한숨 쉰다고 그랬어. 자, 급진적 무간섭. 자, 절대적으로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것이 바로 급진적 무간섭이야. 저서를 통해서 법률을 위반한 소년에서 아무런 개입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습니다. 자, 정책적 대안으로 비범죄화, 탈시설화, 전환제도, 공정한 절차 등이 있다. 여러분들 낙인이론에서 설명하면서 이 공정한 절차, 듀 프로세스가 왜 나올까요? 함부로 처벌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네 맘대로 처벌하지 마라. 처벌은 최소한으로 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낙인이론의 정책적 함의에 들어갑니다. 자, 레머트는 그래서 개인의 심리학적 구조와 사회적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2차적 일탈에 주된 관심을 갖고, 2차적 일탈. 그렇죠? 사회 구성원에 대한 비공식적 낙인이 가장 권위 있고, 에이, 틀렸네. 자, 낙인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비공식적 낙인, 공식적 낙인. 공식적 낙인은 뭐야? 국가 사법기관에 의한 처벌. 비공식적 낙인은 주변인으로부터의 낙인.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야? 국가. 공식적 낙인을 가장 권위 있다고 그래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했다. 틀렸네요. 자, 범죄의 발생과 형태에 대한 사회 통제 체제의 효과를 강조한 최초의 체계적 분석은 누가 했느냐? 베커? 아니야. 레머트가 했다고 했어. 레머트. 아, 이건 사실은 여러분들 찾기 힘든 거야. 근데 교과서에, 어느 선생님의 교과서에 번역본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더라고. 그래서 레머트 얘기입니다. 틀렸어요. 자, 갈등이론이 나왔습니다. 갈등이론. 골고루 시험 문제를 잘 냈더라고요, 이번에. 잘 냈어요. 앞으로 좀 이렇게 정착이 됐으면 좋겠어. 자, 볼도가 나와서 벌집 그랬어. 볼도가 나오면 무조건 집단 갈등입니다. 터크가 나왔어. 그러면 권력 갈등이론인데 이것은 뭐예요? 범죄화입니다. 누가 범죄인이 되는가 얘기야. 범죄화예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터크가
터크의 권력 갈등으로 계승한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사실은 볼드가 먼저 일어나요. 먼저. 그래서 우선 틀렸고요. 자, 사회적 상호작용 이론과 집합 행동 이론의 근원을 두고 이 말은 맞아. 이 말은.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세린이 나와서 문화 갈등 이론이죠. 자, 1차적 문화 갈등, 2차적 문화 갈등. 자, 2차적 문화 갈등은 하나의 타지 문화가 각기 독특한 행위 규범을 갖는 여러 개의 상이한 하위 문화로 분화할 때 나타난다. 남녀 간에 또는 신구 세대, 그죠? 농촌과 도시, 자, 이런 데서 발생해서 2차적 문화 갈등이라고 그랬어. 자, 비판적, 급진적 갈등 이론은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을 분석한 것이 이론이다. 그렇죠? 어떤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는지 그 과정을 규명하는 데 주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렇습니다. 자, 봉고가 나왔어. 봉고 타고 다니는 사람들. 자, 범죄 발생의 원인이 계급 갈등과 경제적 불평등이기 때문에 범죄 해결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타파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자. 막스주의죠. 전부 다 막스주의. 자, 봉고 타고 다니는 사람들. 마구 방구 끼니 삐쳤어.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자, 샘슨과 라옵 나오면 뭐예요? 발달 범죄학, 발전 범죄학이죠. 자, 비공식적 사회 통제에 따른 연령 단계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자, 사회적 자본이 범죄 경력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그렇습니다. 사회적 자본이 뭐예요? 가정이 있다. 부모님이 계신다. 직장이 있다.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자본이에요. 범죄 경력 연구를 생애 과정 이론, 잠재적 특성 이론, 궤적 이론, 경로 이론이죠. 세 가지로 나눠 봤을 때 비공식적 사회 통제에 따른 연령 단계 이론은 궤적 이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건 뭐 이 내용을 모르더라도 뭐예요? 생애 과정 이론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어.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범죄의 지속성과 가변성이 어린 시절의 특성이나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기보다는 인생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사건들과 결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결혼이다, 취직이다, 이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전환점이 있다. 그렇게 본 거예요. 자, 부정적 경험이 반복되어서 누적된 불이익을 받게 된 사람들은 범죄 행위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스스로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낙인 이론을 원용한 거예요. 샘슨과 라옵이. 이 샘슨과 라옵을 우리가 이제 중시 여겨야 하는 것은 뭐냐면 1930년대에 귤룩 부부가 종단 연구를 했어. 종단 연구. 25살, 30살, 35살 때까지 연구를 했어. 그리고 돌아가셨어. 근데 이분들이 90년대에 와가지고 연구 자료들을 쭉 보다 보니까 대단한 자료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자료를 찾아서 보니까 귤룩 부부가 연구했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거야. 그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보니까 그 사람들이 범죄를 계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단한 사람이 있는데 중단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봤더니 취업이나 결혼이나 이런 것들이 중대사를 겪고 범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 자, 우리나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맞는 것은 법령을 이제 보란 얘기죠. 법령을. 그런데 안 봐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불법 창력물을 배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는 등의 범죄 행위로 얻은 범죄 수익과 범죄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 추정할 수 있다. 자연스럽잖아요. 두 번째, 사법경찰관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의 관리 운영자에게 허위 영상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접촉 자산 요청해야 한다. 당연하고요. 아청법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신분 비공개 수사 감추고 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신분 위장 수사 특례가 허용되고 있으나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례가 없다. 아니야. 있어. 이건 뭐냐면 경찰입니다 라고 하면 도망가 버리잖아. 그래서 마치 범죄를 할 것처럼 동참할 것처럼 위장해서 들어가서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잡아들이는 것. 이 특례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오케이. 자, 허위 영상물의 편집, 반포 등의 법정형은 불법 창력물의 반포 등의 법정형과
동일하다. 자, 이건 이제 뭐 조금은 이제 상식적으로 봐둘 문제였다 이렇게 봅니다. 맥데빗과 레빈이 나왔어요. 여러분 증오범죄죠. 증오범죄. 자, 스릴추구형이 가장 많고요. 스릴추구형이. 자, 방어형, 사명형, 복수형 이렇게 나눠지는데 방어형이 뭐라고 돼서 자기 자신의 무의식 속 불안을 해소하겠어. 에이, 무의식 속 불안이 아니야. 공격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방어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든스키가 나서 바든스키 이렇게 바든스키 조직범죄죠. 이것이 작년입니까? 재작년에 보호지 형사정책에 나왔던 문제인데 바든스키 이름 소개가 뭐 들이받았다 이 말이야. 조직범죄의 특성. 자, 조직활동이나 구성원의 참여가 영구적일 정도로 영속적이다. 영속적입니다. 합법적 조직과 마찬가지로 조직의 규칙과 규정에 의해서 통제됩니다. 전문성 또는 조직 내의 위치에 따라 임무와 역할이 철저하게 분업화,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이나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등 이념적 특성, 비이념적이야. 정치적 목적 없어. 나 돈 벌면 돼. 이런 얘기야. 이념적이거나 철학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성범죄가 나왔습니다. 여성범죄. 롬브로 쪽가 나왔네요. 롬브로 쪽. 여성범죄는 신체적 외형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면에서도 남자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남성 성가설 이렇게 남성 성가설이에요. 남성 성가설 제시했다. 자, 아들러 그렇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변하고 생활 양식이 남성과 유사해지면서 여성의 범죄 활동도 남성과 닮아간다는 신여성 범죄자에 대해서 주목했다. 그렇죠? 아들러 누굽니까? 개인 심리학자죠. 개인 심리학을 연 사람이야. 누구예요? 프로이드의 제자라기는 그렇고 동료였거든. 프로이드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권력의 의지, 권력에 대한 컴플렉스를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그 결핍을 메꾸려고 하다 보니까 범죄가 된다라고 보는 것이 애들러의 개인 심리학입니다. 자, 헤이건 나와서 헤이건. 야, 총 가져와. 이러죠. 가정에서 가부장적이야. 지나치게 가부장적인 집에서는 딸아이는 꼼짝 못하게 하고 아들은 마음대로 하도록 해. 그래서 범죄율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 주장이 헤이건입니다. 그런데 균형 잡힌 가정구조는 비행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줄지만 가부장제는 불균형적 가정구조는 그 차이를 증가시킨다. 좋죠? 자, 오토 폴락이 나왔어요. 여성 범죄자가 남성 범죄자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받으며 특히 성과 관련된 범죄는 더 엄격하다고 봤다. 이건 누굽니까? 체스리 린드야. 체스리 린드가 보니까 아니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있는데 같이 성범죄를 했어. 그러면 남자는 그래 남자니까 그럴 수 있어. 여자는 어떻게 여자아이가 그러니 이렇게 비난을 한다니까. 그 얘기고요. 오토 폴락은 뭡니까? 여성 범죄가 많이 감춰져 있다. 은폐되어 있다. 이걸 강조한 사람이야. 자, 화이트 칼라 범죄로 갑니다. 화이트 칼라 범죄. 경제, 사회, 제도에 대한 불신감을 조성하고 일반 시민의 도덕심을 감소시키고 기업과 행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킨다. 그렇죠. 지네들은 저짓거리 하면서 우리를 못하게 하네. 일반적으로 피해 규모가 큰 반면에 법률상 허점을 이용하거나 권력자와 결탁하여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발하기 어렵고 암수범죄가 많다. 오케이. 3번.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화이트 칼라 범죄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며 높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잘 몰라. 화이트 칼라 범죄가 일어났는지도 몰라. 관심도 없어. 자, 현대의 개념은 초기보다 확대돼서 존경받고 합법적인 직업활동 과정에서 개인이나 집단에 저질러진 법률 위반 행위라고 정의한다. 훨씬 더 넓은. 자, 원래 화이트 칼라 범죄는 뭐예요? 직업과 지위를 이용한 범죄예요. 그러니까 상류층에서 하는 범죄로 서덜랜드가 처음에 정의를 내렸어. 지금은 뭐예요? 훨씬 확대돼서 직업에 의해서 지위가 낮더라도 하는 범죄 화이트 칼라 범죄로 본다는 겁니다. 자, 29번 문제로 갑니다.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셉테드죠. 최근 발전하고 있는 3세대.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좀 구분 좀 잘 하셔야 해요. 자, CCTV 설치 물리적이죠. 1차. 시민 순찰 움직이잖아. 사람이 움직이죠. 움직이죠. 2차. 2세대. 자, 공공장소 인터랙티브 서로 상호작용하는 공공미술 설치 이 3차. 벽화 그리기 등 물리적 환경 개선 2차. 사회적 유대관계 2차. 다용도 친환경 공공시설 3차. 출입관리 강화 1차. 이렇게 보라는 얘기야. 1차. 사실은 이것은 학자마다 약간씩 다른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공통적인 거 잘 찾아내면 됩니다. 크게 어렵진 않은 문제야. 자, 30번 제프리로 갑니다. 제프리. 범죄 예방 모델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뭐예요? 범죄 억제 모델, 사회 복귀 모델, 사회 환경을 개선을 통한 범죄 예방 모델 셉테드죠. 그런데 갑자기 질병 예방을 통한 범죄 의료 모델은 누굽니까? 누구야? 브렌팅햄 파우스트. 그죠? 딱 나왔죠? 바로 나왔네.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자, 범죄 예방 관련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그랬어요. 끌락기 절도 범죄의 취약물품 핫 프로덕트에 대한 특성을 고려해서 클레브드 모델을 제시했다. 그렇죠? 설명 않겠어. 자, 톤니와 페링턴은 범죄 예방을 발달적 예방을 얘기해요. 그래서 아동기에 청소년기에 조기 개입을 통해서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을 잘 조작해 가지고 비행에 빠지지 않도록 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톤니와 페링턴. 자, 샘슨의 집합 효율성 이론은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와 상호작용,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참여가 효과적인 범죄 예방 핵심이라고 보았다. 그렇습니다. 집합 효율성 이론입니다. 브렌팅햄 부부 범죄 패턴 이론은 범죄는 일정한 시간적 패턴이 있으므로 일정 시간대의 집중 순찰, 사실은 공간적이에요. 공간적. 경로가 있고요. 노드가 있고. 그래서 세 가지죠.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물론 시공간입니다. 시공간. 그러면 여기서 기회를 만나면 어떤 공간적 특성에서 기회를 만나면 그것은 시간을 말하죠.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얘기입니다. 32번으로 갑니다. 보안처분이죠. 보안처분. 자, 형벌과 보안처분은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페리는 범죄의 사회적 원인을 중시했다. 자, 프리한 사람이야. 원래는 이탈리아의 범죄 인류학파에 속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디서 공부했다?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롬브로좀 밑에 온 사람이야. 그래서 사회적 원인을 중시합니다. 범죄에 대한 사회 방위는 범죄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형벌보다 사회 정책을 통해서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습니다. 자, 형벌과 보안처분의 병존을 허용하는 이원주의는 이중처벌의 위험성이 있다는 비판이 있다.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중처벌 아니냐. 자, 대인적 보안처분에는 자유박탈과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이 있다. 자, 자유를 박탈한 것은 가둬 넣어버리는 것이고 자유를 제한한 것은 밖에다 놓고 관리한다는 얘기죠. 자, 자유박탈에는 치료 감호, 보호 감호, 보호 관찰이 있다. 보호 관찰은 자유 제한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야. 어렵지 않죠, 이것은. 전자감시 제도는 특정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일종의 보안 처분에 해당한다. 자, 특정 범죄가 뭐였어요? 특정 범죄. 성미 급한 놈이 살인하고 강도한다고 그랬어요. 자, 성미 살강스, 성미 살 강스. 자, 성범죄,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살인죄, 강도죄, 스토킹 처벌, 이렇게 5가지가 전자감시제도 특정 범죄에 해당합니다. 자, 범죄 예측 문제인데 조금 특이하게 나왔어요. 자칫하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범죄 예측 객관성, 타당성, 단순성, 경제성과 같은 전제 조건이 있어. 간단해야 해. 이게 뭐 범죄 예측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복잡하다 못 써먹습니다. 자, 하서웨이와 맥킨리가 나왔어. 하서웨이. 이 사람들이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지를 만들어. 그런데
가장 표준화된 범죄자 인성조사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부분하고 타당하지 적절하지 않는 거예요. 교육 부분은 가중 실전 방식에 의한 조기 예측표를 소개했다. 이건 정확한 것이고, 직관적 예측 방법은 판단자의 주관적 평가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판단자의 경험 부족으로 자료 해석에 오류 가능성이 있다. 이 자료라고 하는 것이 뭘까? 자료? 인성 검사를 했단 말이야. MMPI에 검사를 했어. 그 자료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느냐? 이건 뭐야? 임상적 관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직관적 예측 방법이 아니라 임상적 예측 방법이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틀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2번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MMPI가 원래 환자용이에요. 환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10가지 임상 척도를 가지고 550개의 질문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척도거든. 그런데 가장 표준화된 범죄자 인성조사법 이렇게 보면 이것은 조금 오바 해석한 것 같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 일반적으로 교도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표준화됐다? 이 표준화는 사실은 뭐예요? 범죄자한테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조금 과도했다. 그러나 명확한 답이 있기 때문에 2번은 맞는 걸로 하자라고 넘어갑니다. 출제자 선생님 잘 좀 봐두세요. 자, 범죄 피해자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그랬습니다. 자, 범죄 피해자론. 피해자 없는 범죄는 경찰에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암수범죄가 많다. 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으로 비범죄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자,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는 가해자의 일방적인 공격에 의해서 발생하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피해자가 가해 행위를 유발함으로써 발생한다는 피해자 가해자 상호작용 이론과 관련이 있다. 그렇습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법상 범죄 피해 방지 및 범죄 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 피해자로 봅니다. 칼맨은 칼을 맸어. 자, 현대사회의 규범이야. 피해자의 책임을 연계하여 비행적 피해자, 유인 피해자, 조심성 없는 피해자, 보호가치가 없는 피해자로 분류했다. 그렇습니다. 엘렌베르거 얼른 버거 먹고 잠자러 가자. 그래서 잠재적 범죄인 이 얘기를 합니다. 심리적 범죄인을 잠재적. 그래서 엘렌베르거는 얼른 버거 먹고 잠자러 가자가 나와야 해. 그런데 이건 뭐예요? 일반적 피해자, 심리학적 피해자로 나눴어. 이건 누구야? 헌티를 입고 돌아다녀. 그래서 심리학적 취약성에 따라서 또는 일반적 취약성, 생물학적 취약성, 심리적 취약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사람은 누구다? 헌티히. 자, 엘렌베르거는 잠재적, 일반적 피해자로 나눴다라고 하는 거 구분하시고요. 자, 회복적 사법이 나왔네요. 자, 가해자는 배상과 교화의 대상으로서 책임을 수용하기보다는 비난을 수용해야 한다. 여러분들 이거 책임은 약화되는 게 아니에요. 가해자에 대한 책임은 오히려 더 중할 수가 있어. 정말로 마음으로 그 책임을 다 느끼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어. 틀렸죠?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를 통해서 화해 또는 피해자 회복이 이루어져도 형사 책임이 면제 완화되지 않는다. 완화시켜줘야지. 자, 성인 대상 형사사법보다는 소년사법 영역에서 먼저 시작해서 소년사법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인 대상 형사사법 영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자, 피해자의 역할은 고소인 기소를 위한 증인으로 한정되고 직접 참여는 제한된다. 아니죠. 이 회복적 사법의 중추 역할은 누굽니까? 대상은? 회복의 대상이 누구야? 피해자란 말이야. 피해자가 법정에 가서 직접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다 이 말이죠. 단순히 증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자, 회복적 사법은 엄격한 증거 규칙에 따른 유죄 입증을 통한 사법적 처벌에 목표를 둔다. 에이, 서로 용서와 화해에 있다니까. 그렇게. 자, 바톨로스와 밀러가 나왔어요. 바톨로스와 밀러. 소년에 대한 소년 교정 모형입니다. 이건 사실은 성인 모형하고 비슷해. 자,
국친 사상이야. 아버지야. 국가가 아버지야. 소년 보호를 주장하고 정신의학이 나왔어. 정신의학. 뭐야? 환자란 얘기야. 대상을 환자로 봤다는 얘기야. 심리학 등 인간관계 학문을 교정에 도입하고는 실증주의자 입장이다. 좋죠? 비행소년은 소질, 환경 등과 같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서 통제할 수 없대. 자, 그러므로 책임도 지수가 없는 거야. 책임도 지수. 자, 심리적 감수성 훈련 등 심리적 측면을 중시한다. 뭐예요? 우려 모형이야. 적응 모형은 뭘까요? 자, 환자는 환자인데 플러스 뭐야? 본인이 책임을 지고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이때의 교정은 뭐예요? 교사로서의 역할입니다. 자, 의료 모형은 뭐예요? 교사가 아니라 의사로서의 역할이에요. 응? 관점이 달라. 자, 범죄 통제 모형은 억제 이론에 관한 것이고 최소 제한 모형은 낙인 이론에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가볼까요? 37번으로 갑니다. 자, 소년보호 원칙입니다. 늘 나오는 문제죠. 자, 소년보호를 위해 개별 소년의 행위에 대해서 배경이 되는 개성과 환경, 인격주의죠. 인간은 각자 개성을 가지고 있고 각자 환경에서 범죄를 범한다는 것을 전제로 개개인의 범죄를 한 독립된 사건으로 본다. 개별주의. 자, 보호소년을 개선하여 사회에 적응시키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보호소년을 가능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한다. 밀행주의. 자, 반사회성 있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환경 조성과 품행 교정을 위하여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을 할 때도 처벌을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치료 및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 교육주의. 어렵지 않죠? 자, 우리나라 사형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면위원회로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할 예정이다? 아니야. 이미 분류되고 있어. 형법 10년 동안 하지 않으면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봅니다. 형법상 절대적 법정형으로 무조건 사형이야. 사형 많이 적용된 것 여적죄 하나뿐이에요. 여적죄. 자, 틀렸죠? 검사는 사형의 집행에 참여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령할 때는 5일 이내에 집행해야 합니다. 자, 사형 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좋아요. 사형의 집행 방법은 반드시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형, 교정시설 안에서는 교수형이야. 그런데 군인의 경우는 명예를 위해서 총살이 가능해. 총살. 그래서 틀립니다. 자, 그렇게. 자, 39번으로 갑니다. 레페토가 나왔어. 자, 이름이 뭐예요? 레페토잖아. 레페토. 그러니까 범죄 예방 정책을 아무리 쓴들 범죄는 줄어들지 않는다. 왜? 내 빼 가지고 또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 이름 자체가. 자, 내 빼서 또 한다. 이게 얘 빼서 도망가 가지고 또 한다. 이런 뜻이야. 이게 범죄 전이죠. 자, 범죄자가 어떤 유형입니다. 유형. 자, 강도하다가 살인을 해? 유형이 바뀌었어. 유형이. 어떤 유형의 범죄를 멈추고 다른 유형의 범죄로 전환하는 것, 이것은 기능적 전이야. 기능적 전. 범죄자가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새로운 수단, 기술이 바뀐 거야. 전술적 전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어. 영역적 전이에요. 범죄가 동일 지역에서 다른 범행 대상을 선택해서 대상, 목표의 전이.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전환제도. 자, 경찰 단계, 검찰 단계 이러죠. 자, 경찰 단계에서 전환처 후에는 훈방, 통고처분, 약식명령 청구. 약식명령 청구는 뭐예요? 검사가 하는 거죠. 검사가. 벌써 틀렸네요. 야, 보석 또는 구속 적부 심사 제도는 통상의 형사사법 절차에 해당하고 전환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죄자에게 형사 절차와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낙인 효과를 억제할 수 있다. 형벌의 고통을 감소시켜 재범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그렇습니다. 좋아요.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로 고생하셨고, 사실은
제가 이제 12월 달에 이 범죄학 강의를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범죄학다운 강의를 하려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전문가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확실한 점수의 담보를 해드리고자 하는 노력을 했었는데 소정의 목표를 달성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결과를 떠나서 혹시라도 만족스러운 점수가 안 나왔더라도 다음 기회가 또 있는 것이니까 열심히 해주고 또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은 범죄학은 이런 것이구나. 또 범죄학은 사람학이에요. 사실은 인간학입니다. 왜 범죄인이 되는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됐는가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밌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이다 라는 것을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렵게 보지 말라는 얘기.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범죄학을 함께 이야기하고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